전주 한옥마을은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가장 한국적인 관광지이자 세계적인 관광지인데요. 한국 사람이라면 꼭 가봐야 하는 곳, 한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전주 한옥마을. 우리는 전주 한옥마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입문 클래스, 오늘은 역사 속의 한옥마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클래스 5명의 석학들과 함께하는 인문학 지식축제, 역사 콘텐츠의 대가, 전주대학교 역사문화 콘텐츠학과 홍성덕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홍성덕입니다. 네, 저와 함께하는 시간인데 굉장히 떨리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간만에 왔었더니 많이 떨립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또 해볼까요, 교수님? 예,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은 뭐 전주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과연 다 알고 있을까 해서 오늘 한옥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전주 한옥마을은 전주의 랜드마크인데 그렇다면 이 한옥마을이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사용이 된 걸까? 예, 제가 전주 토백인데요. 네. 저 어렸을 때 한옥마을 없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래요? 뭐 풍남동 지금 행정구역으로 보면 풍남동 교동 일대 한옥이 많았죠. 그래서 한옥이 많다 했는데 지금이야 한옥이라고 별칭해서 부르긴 합니다만 그냥 우리 집이었잖아요. 당시에는 네. 한옥이 당연히 대부분이었으니까. 네, 당연히 대부분이었으니까. 다만 이 한옥마을이라는 명칭이 생긴 것은 사실은 다 잊어버렸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이겁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전주에서 개최되면서 전주에서 고민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사실은 기본적으로 한옥마을이라는 공간과 명칭이 생기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뭐 숙소로 사용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외국인들이 들렀을 때 좀 좋은 눈요기가 될 만한 어떤 그런 관광지로 활용이 됐던 걸까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들이 월드컵 경기는 2002년도에 열렸지만 96년도에 이제 한일 월드컵 개최지로 한국이 결정이 됐었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예선 경기에 대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99년도에 그 예선 경기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다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이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맞이해야 되는데 유럽의 축구 팬들을 전주가 보여줄 게 뭐가 있을까? 다른 지역보다 호텔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볼거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고민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한옥이었고 유럽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것들에 대한 공간을 좀 보여주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옥에서 잠을 잔다는 건 참 불편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옥마을은 숙박소보다는 이제 한옥을 체험하고 싶은 축구 팬들을 위해서 일부 숙박시설로 좀 개발이 되긴 했지만 맞아요. 사실은 한국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뭐 많은 사람들이 한옥마을을 알고 있지만 한옥마을 개발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넓은 공간이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참 넓다 좁다는 개념은 참 상대적인데요. 그렇죠. 예. 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한옥이 그 일대에 다 분포했었던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뭔가 사람들이 관광지로서 보기에 상당히 좁았던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 여러분들은 2002년도에 한옥마을을 개발할 때에는 태조로하고 현재 은행나무 길이라고 은행로라고 하는 은행나무 있는 길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라한 호텔로 바뀌었을 텐데 그때는 리베라 호텔이었습니다. 땡땡 호텔. 그 뒤에 있는 땡땡 호텔 그 뒤에 있는 길 딱 그 길까지만이 개발의 어떤 범주였고 지금처럼 향교에서부터 이쪽 동문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그런 넓은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딱 그 정도 범위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점차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더 개발이 확대가 됐던 거고 그렇습니다. 정비가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 한옥마을에는 과연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았을까? 얼마나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맞습니다. 관련 기록이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게 일단 전주처럼 전통적으로 도시가 진행된 공간, 특히 도시 내부는
언제 사람들이 살았는지를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맞아요.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집을 부시고 또 짓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되었기 때문에 네. 한옥마을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요? 라고 말하면 사실은 모릅니다가 정답인데 또 모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학자로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전주시 일원에서 사람들이 언제쯤 살았을까 이렇게 놓고 보면 전주 인근에서 전주 시내죠 지금은. 예. 발굴된 고고학적 유물로 보면 지금부터 한 3만 년 전 그러니까 후기 구석기 시대 때부터 예.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진짜 오래됐구나. 뭐 한옥마을도 네. 3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을 가능성은 있죠. 그 유물이 발견된 게 좀 송천동 지역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충분히 거기도 살았을 수 있다. 다만 이제 확인되는 증거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어딜까라고 이렇게 기록에서 좀 보면 기본적으로는 650년경에 고구려의 승려인 보덕화상이 네. 이쪽으로 와서 지금의 고덕산에 네. 경복사라는 절을 지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허허. 그러니까 그 길로 보면 절이 있으면 당연히 절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러한 맞아요. 사람들은 대체로 경복사 남쪽으로는 이제 높은 산들이 많아서 예. 지금의 한옥마을 부근에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오호.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7세기 이 정도부터는 구체적으로 기록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앞서서 혁신도시에서 대규모의 중국제 이 칼 같은 거라든지 네. 그다음에 청동기 시대 유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 인근에. 그걸로 보면 아마 고등학교 때 들으셨겠지만 고구려 준왕이 남천했다 해서 마한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 맞아요. 그 기록 즈음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전주도 역시 예. 저희가 백제 역사를 먼저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 마한의 국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는 도시화가 진행된 건 역시 한 6세기, 7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예. 전주가 어떤 중심 지역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또 한옥마을 통이시니까 요 질문도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옥마을 가면은 굉장히 오래된 집들 많잖아요. 예.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은 과연 또 무엇이었을까? 전주 이제 한옥마을이 참 딜레마인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한옥마을에 정말 오래된 집이 어떤 거야라고 어허.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예. 한옥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 증수되고 맞아요. 고쳐서 새로 네. 또 지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기록에 의하면은 뭐 한벽당의 경우 1404년에 세워졌다라고 하지만 예. 사실은 그 확실한 연대는 아닙니다.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1897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저희들이 보는 한벽당은 예. 그러면 그것보다 좀 기록에서 확실하게 나오는 것은 역시 경기전이죠. 1410년에 되었고 예. 1614년에 중건되어서 그 건물이 지금까지 오고 있으니까 아하. 현재 우리들이 구경할 수 있는 건물로 가장 오래된 것은 경기전의 진전에 아하,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더 오래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오히려 아주 오래된 또 건물들은 아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한옥마을에 대한 몇 가지의 오해들을 불러오죠.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경기전 이외에 혹시 일제강점기 전에 세워진 한옥들도 있을까요? 있죠. 저희는 아마 다들 아시기도 하고 한옥마을에 오면 다 들리시는 부분입니다. 네네네. 아니면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향교 건물. 향교 네. 건물도 역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이쪽으로 옮겨진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네. 역사는 오래되었던 거고 그리고 개인 건물로는 학인당이라는 건물이 맞아요. 있을 거고 네. 너무나 잘 아는 한벽당도 맞습니다. 역시 일제강점기 이전에 세워진 건물이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 한옥마을을 근대식에 가둬넣었다. 뭐 한옥마을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오해일까? 우리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옥하면 갖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옥하면 어떤 기와의 어떤 집의 모양이다라고 했는데요. 맞아요. 사실은 한옥마을이 개발되기 당시에는 그런 한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인데 제가 예. 직접 경험한 이야기긴 한데 2002년도에 이제 5월 달에 그 한옥마을을 오픈하고 본격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지금 물레방아가 있는 그 사거리에 어떤 여학생이 지도를 놓고 네.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이 수고해서 한옥마을을 만들어놨는데 왜 저러고 있지? 그래서 어디 찾는 데가 있는가 해서 물어봤어요. 막 개발됐을 때 네. 한옥마을이. 예. 도와줄 뭘 찾고 있느냐 그랬더니 한옥마을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 이상하다. 예, 한옥마을 가운데 서서 한옥마을이 그러니까. 어디냐고. 이 오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오해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안동의 하회마을이라든지 경주에 가면 양동마을이라든지 이런 있어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들에 있는 한옥하고 지금 한옥마을에 있는 한옥이 그때 당시에는 틀렸던 거예요. 모습이. 틀렸기 때문에 한옥을 보고도 한옥이라고 느끼지 않는 왜 그런 건지 전통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금 경기전의 기와나 학인당의 기와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는 암키와 수키와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예. 그 건물들이 한옥마을 개발 당시에는 조선시대에 세워진 건물 말고는 그런 기와를 얹은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니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저건 한옥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 개량된 기와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물결 모양으로 암기와 수키와 없이 그냥 이어서 네. 하는. 그래서 어른들은 그걸 외기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원래는 평기와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 기와로 다 지어진 한옥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한옥으로 안 보였던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한옥마을에서 당시에는. 한옥마을을 찾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하긴 뭐 아까 말씀하셨던 안동이나 뭐 경주 가면 진짜 오래된 집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한옥을 생각하고 이미지를 그렇습니다. 갖고 있었군요. 예, 당시에는. 알겠습니다. 그 한옥마을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라고 하셨으니까 뭐 다른 오해도 혹시 뭐 있는가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인터넷에 한옥마을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예.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 침략에 맞서서 저항의 상징으로 한옥마을에서 한옥을 짓고 살았다. 이런 말이 많이 돕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현장에서 문화해설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저항 정신이 있긴 하지만 예. 그 저항의 표출이 한옥이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짓는 것은 사실은 약간의 논리적인 모순들이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런 거니? 한옥마을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마을이 골목길이 꾸불꾸불한 골목길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옥마을은 꾸불꾸불하지 않습니다. 반듯하죠. 네, 반듯하죠. 그 이야기는 근대 이후에 계획된 도시라는 거죠. 마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옥마을은 그 이전에도 자연 취락들이 있었겠지만 우리들이 현재 개발 당시에 봤던 한옥마을은 대부분 다 일제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한옥이었고 그것은 뭐 한옥들의 건립연대의 한 46%, 47% 정도가 일제시대식이었고요. 그렇군요. 그 이후에 한 20, 30%가 70년대에 만들어진 한옥입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은 근대 주거문화공간이다라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옥마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먹을 걸 먹고 사진 찍으러 가는 곳만 생각했는데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한옥마을의 숨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욱더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좀 우리가 아직 발굴하지 못한 보물이 가득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조선시대 이전 한옥마을은 그럼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한번 공간이 개발에 의해서 원형이 틀어지게 되면 과거의 모습을 따로 이게 우리 시각 자료로 남겨놓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한옥마을도 그렇게 평평하게 개발되고 한 부분들이 대체로 일제시대 이후니까 그 이전에 조선시대 모습을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선시대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 한 폭이 있는데 뭐 그걸로 이제 추정을 해볼 수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것을 이해하려면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특징 이걸 좀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거 여담입니다만 어진박물관을 지을 때 지하 공사를 했었습니다. 어진박물관 설계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옥을 지을 때는 지하를 파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002년도에 저희가 문화시설을 넣을 때 지금 최명희 문학관이 지하가 있죠. 대부분의 지하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기 한벽당에 있는 전통문화관 근대적인 건물이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문제가 어진박물관 공사할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파면 팔수록 물만 고이고 문제는
물이 고여서 여기가 물이 많은 줄은 알았거든요. 한옥마을 물이 많은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물이 진짜 많구나라는 정도였는데 지하수가 많은 거잖아요. 예, 주위에서 우물이 말랐다는 이야기가 들린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주위에 있었던 물들이 다 어진박물관 공사할 때 그 지하 공간으로 다 모여버린 거죠. 어허. 그 이야기는 우리가 추정해 보면 여기 지하에는 물길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어허. 그래서 이 부분을 하려면 한옥마을 일대에는 굉장히 지하수가 많았고 그러면 그 지하수가 많은 공간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아, 그렇구나. 야, 한옥마을 일대가 지하수가 많았다. 야. 이거는 뭐 어떤 지리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예, 지금 보면 한옥마을은 평평하잖아요. 예. 그런데 바로 오목대랑은 산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목대 밑에서는 약간 내리막길이고 예. 지금 전주 명품관 거기서부터는 평평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옛날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옛날부터는 완만하게 내려가는 거였고 이 부분은 승암산에서 전주 사람들이 중바위라고 부르는 네. 이 승암산에서 한 산줄기가 궁경묘지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지금 간납대라고 부르는 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능선이 내려옵니다. 예. 내려오다가 발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갈라지게 되는데 네. 구릉들이 그렇기 때문에 계곡이 형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계곡 아래에 한옥마을이 위치해 있었던 거죠. 발리산은 처음 들어보는데 발리산은 저기 발리에 있는 산 아닌가요? 참. 아재 개그라고 하던데요, 그런 걸. 예. 발리산은 흔히 발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예, 그것은 오목대에 있는 그 태조 공황제 비석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발산 또는 발리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발자가 출발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발리산은 이씨가 출발하는 산. 그러니까 전주 이씨와 밀접하게 관련된 지명이고요. 그렇구나.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산을 고추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발리산이 정식적인 지명이었고 그렇군요. 그 오목대의 구름다리 건너편에 있는 낮은 봉우리. 네. 그 봉우리가 발리산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봉우리를 중심으로 네. 북쪽으로 흐르는 능선이 있고 네. 오목대 쪽으로 흐르는 능선이 있고 네. 그 능선이 약간 남서쪽으로 이어져서 지금 향교 옆에 있는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오목대 옆에 남쪽에 예, 네. 그 언덕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게 이목대, 오목대, 간납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이사이가 바로 계곡이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목대, 이목대는 그래도 우리가 방송하면서 많이 들어봤는데 간납대는 좀 생소하거든요. 예. 그리고 다 이렇게 대가 붙잖아요. 예, 예. 이건 또 뭐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을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전주는 보통 전주 지명을 이야기할 때는 동고서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이 높고 맞아요. 서쪽이 낮고 낮다.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다. 그래서 동고서저, 남고, 북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옥마을의 동쪽은 다 산이잖아요. 맞아요. 그 산에 한옥마을과 끼고 있는 곳에 이목대, 오목대, 간납대가 있습니다. 이 대라는 것은 산 능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살짝 솟아 올랐다가 내려가는 작은 언덕, 봉우리, 그 봉우리를 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방어용어로는 돈대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어를 네네. 위해서 이렇게 언덕 위에 설치한 네. 그러한 의미죠. 그래서 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솟아오르는 봉우리의 이름이 이목이고 오목이고 간납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 간납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목대, 오목대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맞아요. 이 간납대는 지금 천주교 전주교구청이 있는 그 봉우리를 간납대라고 부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옥마을에는 지하수가 또 풍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좀 본격적으로 또 세 곳의 대이야기를 한번 좀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뭐 오목대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오목대가 새롭게 발견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자, 이성계가 황산대첩에서 승리하고 개경을 가는 길에 전주이시 종친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대풍가 불렀다는 곳이 오목대라는 것은 널리 이렇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또 다른 이야기가 혹시 숨어 있을까 한데요. 지난번에 아마 인문 클래스에서도 한번 청취자분들 들으신 기억이 있었을 겁니다. 맞아요. 오목대 이야기는 네, 이성계 맞아요. 이야기와 관련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오목대 하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인터넷에 쳐보시면 대부분 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풍가. 예, 대풍가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네네. 그게 역사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냥 생각해보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스토리로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네. 과연 그랬을까? 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팩트 차원에서 그렇죠. 네. 그 부분은 대풍가를 불렀다는 것은 한고조 유방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금이환영하면서 불렀던 노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불렀다는 자체는 내가 왕이 될 거야. 나 왕이 되고 싶어. 맞아요. 라고 하는 것을 의사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 잔치에 전주이 씨들 종친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황산대첩에 출병을 했을 때 이성계가 정몽주가 서장관이라는 직책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정몽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몽주의 서장관의 역할은 기록하는 역할이 주된 역할입니다. 예. 정몽주가 들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라는 거죠. 1380년에 아직 고려는 망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황당하죠. 그렇죠. 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역적의 그렇죠. 그 반열에 들 수도 있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에 막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겁니다만 정몽주는 새로운 나라 건설에 반대했던 사람이다라고 배우셨고 고려의 충신입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대풍가를 불렀다고라고 하면 요즘 말로 하면 가서 고려 조정에 확 까발리죠. 그렇죠. 그러면 역적이 되는 건데. 맞아요. 이 부분이 이제 과연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그랬을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1380년에 황산대첩이 일어났을 때는 정몽주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사실은 역사적인 팩트로 보면 그 시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후대에 가공된 이야기고 네. 그렇다면 그 이야기가 왜 시작됐을까?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백준우 교수님 한번 모셔야 되는 건가요?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라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용비어천가가 있잖아요. 네네. 용비어천가에 실려야 될까요? 안 실려야 될까요? 그 이야기. 당연히 실려야죠. 당연히 실려야 되는데 용비어천가 보시면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없다는 것은 세종 당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고 그럼 그 이야기가 어디에 실렸을까? 네. 이게 완산지라고 하는 전주 지역의 읍지에 실려 있는데 그 책은 빨라야 18세기 아니면 19세기에 편찬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한참 후대에 와서 그 이야기가 쓰여진 책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이야기가 왜 그때 가서 갑자기 나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수님 이목대는 과연 뭡니까? 이목대는 기본적으로는 이목대는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목대처럼 오목대 올라가면 정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자를 오목대라고 불러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는 지형을 가르치는 거니까 오목이라고 이름을 붙여진 그 지형이고 이목대는 이목대 비가 있습니다. 그 기린 대로변에 잠안동 아래. 네. 그래서 그게 이목대라고 하는데 거기는 골짜기잖아요. 지금 비석이 있는 거는 당연히 대가 될 수 없고 이목대는 오목대 남쪽에 있는 조그만 지금은 체육공원화 시켜놨는데요. 그 언덕 봉우리가 이목대입니다. 아하. 그리고 이목대 비가 세워진 것은 태조 이성계의 4대조 할아버지였던 이안사라고 하는 분이 그곳에 살았어요. 잠안동이라고 불리는 곳에 살았는데 그래서 잠안동 초입에 목조 대왕이 살았던 곳이다라고 하는 비석을 세워놓고 그것을 후대 사람들이 이목대비라고 부른 겁니다. 아,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간납대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간납대는 기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 간납이라는 글씨가 뭘까. 물론 오목대와 이목대에 대해서도 지명의 연원이 확실치 않습니다. 한옥마을에 살았던 최학자라고 불렸던 금제 최병심 선생님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옛날에 오목대와 이목대에 배나무하고 오동나무가 좀 많아서 그렇게 불렀다라는 그냥 그건 설일 뿐이고요. 설일 뿐이고 사실은 정확하게 그 지명이 붙여진 이유는 연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납대는 분명합니다. 간납대는 조선시대 때에 그 한산이 시중에 이흥발, 그다음에 이기발, 이생발이라는 발자 돌림의 삼형제가 그곳에 살았었습니다. 이 중에 이기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간원 헌납을 지나는데 사간원의 간자와 헌납의 납자를 떼서 간납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명을 왜
이기발의 이름 관직에서 따서 불렀을까? 사간원은 임금의 정책에 대해서 간언을 하고 또는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박을 하는 이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맞네요. 이 이기발이라는 사람이 전주에서 살다가 사실은 삼형제가 다 동시에 생원진사시에 합격을 하고 네. 그 뒤에 관직 생활을 하는데 이분들이 유명해가 된 건 병자호란 때입니다. 병자호란 때 의병을 조직해서 당시 이제 이흥발도 현감을 하고 있었고 형인. 예. 그래서 의병을 모집해 가지고 이제 인조대왕이 있는 병자호란을 막기 위해서 갑니다. 예. 쭉 가는 중간에 전쟁이 끝납니다. 남한산성에서 어허. 고드레를 하고 인조가 항복을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의병을 일으켜서 싸우러 가다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낙향해서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연유들 때문에 이분들이 바로 간납대 옆에 있는 낙수정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살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후진을 양성해서 그분들의 이름에 따서 이름이 아닌 관직명을 따서 간납대라고 불렀던 거죠. 네, 유래가 아주 명확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엔 다 담지 못해서 다음 시간에도 한번 좀 한옥마을 2탄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교수님? 좋습니다. 아직도 할 말을 별로 못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맞습니다. 내용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역의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오늘은 전주 한옥마을의 역사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역사 콘텐츠의 대가 전주대학교 역사문화 콘텐츠학과 홍성덕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